자,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실제로 윤석열이 이렇게 대선 주자랍시고 이제 모습 한번 드러냈잖아요.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 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 돌리는 걸 보니까 너무 아마추어인 거야. 그래서 아마 김종인도 당신은 말이야 내가 붙지 않으면 그냥 너 발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진짜 아마추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검사가 쉽게 표현하면요. 검사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무슨 어떤 그 이공계 기술자가 정치하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를 아는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걔들은 그냥 법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야, 내가 이 정치판을 얼마나 흔들었는데. 아니 내가 그 정치검사 출신이야. 내가 정치검사 출신인데 야, 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된 거야. 미안해 형. 내가 박근혜를 갖다가 잡아놓지 않았으면 됐겠어? 내가? 안 그랬어요? 근데 메시지를 딱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음식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요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내 나왔던 메시지가 윤석열은 공부한다, 요리법 익힌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게 멋지게까지 보이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보여주는 공보의 힘인데 정치인들의 내공에 필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랑질도 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비전이라고 보고 쫓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모르는 데다가 홍보를 통해서 공보를 통해서 국민들 설득하는 과정은 영 진짜 빵점이에요. 너무 못하는 거지. 오죽했으면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한테 공부 열심히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야지 진짜 비아냥 주는 거거든요. 왜? 그게 잘하기도 힘든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우리 왜 말 잘한다는 사람들 그 도전에서 방송하러 나오게 되면 별거 아닌 이 조명 몇 개 켜 있는 거에 주눅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윤석열은 저는 우당 이혜영 선생 그 관련된 기사 나오면서 요번에 정말 특이한 게 봤는 게 늘 우당은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이종걸 의원님 몫이었어. 매년 요만 한 번 때 우당 선생이 돼 있는 다 사라지고 이종걸 하나 살아남아 있었는데 요번에 이종걸 이름이 없어. 내가 보면서 뭐 이래? 어떻게 윤석열까지 그러면서 무언가 진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쇼도 너무 못하고 메시지도 혼선 있고. 아유, 판을 깔아놨는데 기자들 그랬대잖아. 거기에 와서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줄 알았대. 그래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야만 그게 빛나는 장소였어. 그 전날 막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폴리스랬죠. 그 라인을 갖다 어떻게 치고 포토라인을 갖다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자꾸 내가 마음속에서는 걔를 폴리스 라인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포토라인을 폴리스 라인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 백범 김구기념관이나 뭐 이런 데 있거나 우당이 구속시켜. 폴리스 라인으로 바꿔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멋있게 짧은 연설을 갖다 탁 던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비전을 보여줄 것처럼 냄새를 딱 풍긴 거 그러면 연락을 받아 적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한 거야.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그저 공부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냥 법 기술자가 대통령 자격은 사실 1%도 없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윤석열의 호가 뭔데요? 압색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 강제로 뺏고 낙인 찍어서 유죄 만드는 직업을 했던 사람이 이제서야 공부를 하는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 공부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진행하거나 이런 걸 해보다 보면 우리 다 느낄 텐데 저도 진행했고 성수형도 마찬가지고 푸나님이야. 계속 진행하니까. 푸나님은 좀 다를 수 있다. 누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듣고 나서 말 되는 것처럼 추켜 세워주거나 뭐 변명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지난 1년간 열심히 해왔던 게 윤석열 관련된 언론들은 죄다 그렇게 감싸왔고 그렇죠. 오늘 이준석의 수락 연설 들으면서 정말 신선하다 가슴이 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문맥이 앞뒤는 맞아야 될 거 아니니 저기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요 사실은 뭐 논술 선생을 하면서 한동안은 스피치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스피치 개인 교습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꽤. 근데 저 따위 연습문을 갖다 써갖고 오면은 그냥 발기발기 찢었어요. 근데 언론은 지 혼자 잘난 척을 하고 정신이 없어.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전해지는 내용이 없어. 이철희 선배 같은 경우도 저런 식의 연설 겁나 싫어하지 않아? 내가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토론을 하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러면 불러다가 철이 형이 야, 중요한 건 단어 하나가 정확하게 인식되도록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단어가 인식이 됐죠? 시험. 시험 보겠다는 거. 토론 봐서 뽑겠다. 근데 포장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열심히 커버를 쳐줄 텐데 문제는 한꺼번에 둘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이준석을 커버치던가 아니면 윤석열을 커버쳐야 되는데 언론도 이제는 골치 아플 거예요. 이 둘이 부딪히는 시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시계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 내가 늘 진짜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 쪽 진영의 걱정 인형들이에요. 늘 걱정해서 하는 거야. 걔네는 조중동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이냐면 윤석열 쉽게 볼 거 아닙니다. 이준석 쉽게 볼 거 아닙니다. 누가 몰라서 이래요?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접하다는 걸 알려내는 게 우리 일이니까. 말하자면 왜냐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런 방송 자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지지율 더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맞던데요? 그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여론조사가 나중에는 현실로 굳어져 버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차이를 확 벌리면 우리가 봤잖아. 이명박과 정동영을 봤잖아. 더 이상 투표 안 합니다. 여기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 실제로 이제 리얼미터 대표님하고 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그 영업 전략이에요. 영업 전략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거예요. 갤럽이나 MBS식으로 조사를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엄청 들지. 최소 2,000원 이상 들어요. 한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근데 리얼미터식으로 조사를 하면 얼마 정도면 600. 땅을 치는 줄 알았어요? 5, 600이면 돼요. 그래서 리얼미터의 영업 전략은 뭐냐면 한 번 할 거 5번 해 거거든. 그럼 중요해 된다는 거야? 한 번 할 걸 5번 해 이런 얘기야. 뭐 신문사든 혹은 그 기업이든 어디든 2천만 원 갖고 한 번 할 거 5번 하세요. 똑같은 돈을 갖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밀착해서 들어가면 한 번 할 걸 5번 해가지고 언론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추세가 되고 경향이 되고 맞아. 그것이 5번이 된 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5번이 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야. 깨놓고 말하면 지금의 현대 정치는 여론조사가 하는 거야. 당에서 한번 보세요. 난리치는 게 뭐 때문에 난리를 쳐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지 하고 계속 분석을 한단 말이지. 가장 당을 움직이는 건 선거의 패배나 승리겠지만 그 선거나 승리의 패배를 만드는 게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설계하기 나름으로는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과 실제 큰 격차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건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는데 이게 몇 번 불안하다 보면 여론조사가 왜곡돼서 나서 볼록맨이로 좀 과하게 보여도 이게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하기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쉽게 말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여론조사가 현실을 왜곡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었던 경향이 있고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라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담론이 형성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의심스럽냐면 여론조사 자체가 언론과 함께 붙으면서 특정한 믿음을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아까나?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저게 진실인가 보다라고 전제가 되는 거하고 아예 진실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다가 그 그게 얘기예요. 진실이 돼버리면 4.7 재보궐선거 때 숫자가 비슷하게 결과랑 맞았고 그러니까 또 요번에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뽑혔던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저쪽 국심당 선거를 놓고 보게 되면 여론조사가 거의 당심과도 반영이 되는 것처럼 나오게 그렇죠. 되면 여론조사는 알게 모르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대표들은 늘 작은 표본이 나오거나 이럴 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루를 더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바뀔까? 아니면 그냥 지금 끊어내고 표본이 있다고 할까? 비상대책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영향도 있다는 얘기들 해요. 자, 이야기 더 진행시켜보면 어쨌건 윤석열 씨가 지금 막상 이제 사실 포장지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 말대로 아마 포장지 상태에 가까운데 포장지는 졸라 예쁜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포장지는 화려한데 내용물은 사실 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포장지 사이로 내용물을 보니까 별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선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되고 그쪽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뭐 약간 리얼미터 같은 그 막 말도 안 되는 36%짜리 윤석열 지지율이 나오면 사기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허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현대 정치라는 게. 그런 거에서 지금은 선거에 지건 이긴 간에 딱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우리 주자들끼리 정책 경쟁하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윤석열이 허상을 까주는 거지. 그렇죠. 이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되게 중요한데 무기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무기도 없는데 엄청나게 그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한쪽에는 실제로 좋은 무기가 있는데도 야 니네 무기 후진 거야.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기와 컨텐츠가 한꺼번에 그냥 평가절하돼 버려가지고 실제로는 전쟁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게 추세로 굳어질까봐 겁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진영 쪽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점점 싹 트면서 틈이 벌어져요. 이거 우리가 진짜 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나가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 지금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오늘 새날 채팅방에도 전혀 주제로 나오지 않은 한 사람 욕을 계속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저쪽 당에서 이 양반 무섭다 했었고 근데 최근 인터뷰 잘못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쪽 내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분열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쓸데없는 게 벌어지는 걸 막고자 저희가 방송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현실 보여드리려고.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과 함께 이제 현재로 보면 투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대표하고 후보로. 근데 여기에 둘이 조합도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후보들 중에 가장 리스크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스킬을 쓰잖아요. 윤석열이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 많았다는 전언을 누군가 해주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여서 경제에 관심 많았다는 얘기를 또 누군가 해주고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바보 하나 똑똑한 놈 만드는 그런 스킬이 지나지 않는다고 정치라는 생각합니다. 거죠, 계속. 윤석열이 진짜로 똑똑하고 유능한 검사였으면요. 그 검찰총장일 때 저런 식으로 사고 안 쳤죠. 그럼요. 말하자면 진짜 영리한 놈이었으면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하면서 검찰이 어떤 그 권리도 좀 지키고 그랬을 텐데 윤석열이 저렇게 무대뽀가 되니까 결국은 검찰이 사실상 다 털려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멧돼지가 트럼프처럼 뭔가 좀 작정하고 엉뚱한 짓을 던지는 괴짜 타입도 아니에요. 물어보게 되면 자기는 진짜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고 싶으면서 잘했다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했던 일을 가지고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그래서 난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가야 되는데 윤석열을 가만 보시면 윤석열은 늘 평가받고 싶어요. 자기가 착하고 희생양이었고 검찰이었지만 그래도 뭐 훌륭했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이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생각은 없어요. 안철수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못해요. 근데 토론을 붙이는데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토론하면 이준석이 이깁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토론하면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꼭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토론의 어떤 지식이나 결이나 논계 이런 것, 그러니까 논리 전개 이런 것들이 훨씬 압도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같은 주자가 만약에 우리 후보가 되면은 그 중에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게 저는 유승민과라고 봐요. 뭔가 혀가 길게 뽑아지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게 말하는 화술. 근데 윤석열하고 붙으면 극명히 대비가 되거든요. 난 이 부분 되게 재밌게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요.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의 본색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준석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마저도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맞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한국 그래서 사람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결과 날 때까지 안 기다려주거든요. 실제로 이준석은 윤석열과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이준석을
그야말로 배우로 내세워서 조정하고 있는 손이 있고 그 손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바지를 쓰고. 욕바지를 열심히 쓴 다음에 실제로는 적당한 선에서 공수처에 끌려가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리를 시킨다거나 설마요.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대타가 없잖아. 굳이 한 명 찾으라면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이에요. 아니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누구의 미디어 전략실장이었습니까? 이 오세훈의 미디어 전략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오세훈이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 열심히 주변에 박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전에 흔히 말해서 친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자기 측근들을 열심히 박아놓고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조준혁이를 데려다가 새로 사용할 생각을 조준혁이? 조준혁이를. 미치겠다 진짜. 쓰레기통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저 쓰레기통도 그냥 저 밑에 들어가 있는 애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 확실히 윤석열이 만약에 중간에 낙마를 하면 대타는 오세훈이 확실해 보여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어요.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더군다나 이잖아 그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한국일보와 한길리서치에서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오늘인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대권 후보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람과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 요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지사만 유일하게 비호감도보다 호감도가 높았어요. 예. 그러면 야권에서 비호감도가 더 높긴 하지만 그 격차가 제일 좁은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라님께서 이전에도 단언하셨지만 비호감도가 50%를 넘거나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은 사람은 절대로 대권에 도전을 못합니다. 대권이 아니라 요즘 웬만해서는 진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도 그렇죠. 힘들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추미애 전 장관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님을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호감도를 너무 높여놨어. 그건 이제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 너무 희생을 당한 거야. 희생을 당하고 났는데 그 주변에 미디어 전문가가 없으니까 맞아. 메시지를 내긴 하는데 그걸 꼼꼼히 읽어볼 사람이 없어. 한 줄 요약이 필요한데 모르는 거죠. 통수형을 데려가야 되는데. 내일 봐. 안 그래도. 아무튼 이제 뭐 대충 뭐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능이라고 생각해요. 좋게 표현하면 지지고 볶으면서 분석도 하고 합을 겨루고,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방식만 아니라면 윤석열도 우리 정치적 용어로 검증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대통령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언론만 좀 공정해 준다면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언론은 약간 좀 쥐새끼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흐름이 민주당을 완전히 부셔야겠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 없이 기울어지게 갈 거고, 아무리 윤석열이 뭘 내세워도 우리 쪽 주자가 탄탄해서 결국 정권 연장한다고 생각하면 또 이쪽에 줄 서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 약간 복불복 같은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예능 어쨌건 같은. 최소한 저는 이런 얘기를 뭐 인간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 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이렇게 뭔가 포장되는 행위가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인간미 없는 사람, 말하자면 사람은 박근혜라고 해도 박근혜 등에 칼 꽂은 애들 있잖아요. 이준석? 그렇지. 유승민. 그런 애들 자체가 정치에서 가장 비열한 겁니다. 오히려 박근혜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더 남아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장세동 인간적 같이? 관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해. 장서동 같이? 근데 그런데 결국에는 윤석열 같은 캐릭터가 어떤 거냐면 정말 하면 안 되는 수사 같은 거를 하면서 뭔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막 칼 휘저버려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역사에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만 전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한 말 있어요. 윤석열의 대권?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이 말의 심각성을 참 언론들은 제대로 분석도 안 해놓고 막 오히려 추미애를 공격하는 데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민주주의 국가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의 표현의 자유니 뭐 의사
뭐 결사 뭐 이런 것들이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데. 근데 그런데 원장이 어떤 새끼 하나만 계속 간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까가지고 죽여. 그 다음에 나와서 자기가 걔랑 경쟁하는 자리에 딱 서. 이게 공정이냐, 이준서가? 이게 네가 말하는 완벽한 공정이냐? 이런 짓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검찰총장이 딱 앉아있다가 자 보니까 지금 대권 후보가 아 이재명이네. 그리고 저쪽 이낙연 있어. 좋아 쑤셔. 이래놓고 다 쑤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갖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시원해. 그런 상태에서 옷 벗고 딱 나와가지고 저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이거 브라질에서 몰이라고 하는 놈이 했던 거야. 그 짓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문민 시대에 가장 위험한 권력 집단은 검찰인 거예요. 경찰도 권력 집단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예. 기소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도 검사들이 윤석열한테 항의해야 돼요. 전직 검찰총장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선 나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왜 안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검찰의 그 모든 순수성의 수사에 대한 순수성은 다 의심받을 수 당연하지. 보통 사람들은 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쪽들이 있어요. 예컨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앵커를 맡아서 저녁마다 9시 뉴스를 하던 사람이 아침에 방송국 회의를 하고 민경우? 저녁에 대변인으로 갔을 때 우리는 아유 좀 그렇긴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주면서 그걸 싸울 거 다니던데 그때 그것도 나왔던 민주주의가 워딩이 훼손되는 거야. 딱 하나였었어요. 정말로 이럴 수도 있고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직업윤리상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어설프게 이리저리 얘기는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되고 싶은 꿈은 드러내고 있어요. 참 한심하죠. 현재 흐름으로 보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잠깐 높을 뿐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완주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언론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TV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못하는 사람들도 혼자 세워놓고 그 사람이랑 1대1로 얘기하면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하지. 그러면 아주 머슴 같으면서도 허허실실 전략이 있는 윤석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빨아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없단 얘기죠. 룸살롱에 가면 나온대. 그치. 술 한 잔 먹고 나야 나오는 사람. 아, 베마리. 좋은 노래 다 망쳐놓고 있어.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 중에 그거 있었잖아. 그 예술적 재능이 너무 넘치고 왜 돈을 못 모았냐 했더니 어려운 후배들 다 챙겨주느라고 못했다. 어려운 후배들한테 양주를 사준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외로운 시절에 집에 못 가게 하고 강제로 술 먹였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감나라 판나라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다만 아까 그 이야기 이제 마무리 한번 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 받는 예능일 수 있어요. 근데 예능으로 끝날 수가 없지. 왜? 삶의 질과 연관이 있고 민주주의 발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렬하게 이거는 예능이 아니고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알려내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벽을 대고라도 이야기하고 윤석열은 안 돼. 우리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 대놓고 들어오셔가지고 윤석열 생각보다 세다는데 이준석 생각보다 센데 너무 가볍게 보는데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댓글 보면서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상반들아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 진영이 깨져라고 얘기하는 조금 크게 보는 파가 있고 흥분파가 있어요. 당장 뭐가 못마땅한 게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든 깨야 돼. 뭐 조국을 뭐 했다고 그러면 일단 누구 깨고 그 다음에 또 누굴 깨고 누구 깨고 하면서 깨다 보면 문제는 우리 소중한 자는 예컨대 이낙연 저는 얘기 1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 7%가 갖고는 의미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 쪽 향한 7%니까 경선 갈 때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우리 진영이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이거 저는 언제 봤냐? 2000년대 초반쯤에 봤어요. 근데 어쨌든 2007년쯤에 있는 거니까. 지금 경선 얘기를 경선 연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은 좀 까야 됩니다. 맞아. 정신 차려라. 명분도 없고
기본적으로 논리도 없고 경선 연기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참겠어. 무슨 그 근데 대통령 후보가 컨벤션 효과 때문에 탄생하냐? 아니. 그동안 야 이준석이 아무리 종편이 빨아줬다 그래도 10년 동안 걔가 이 바닥에서 구른 게 있어. 오죽하면은 대통령 그 행정관한테 가가지고 빨아가면서 굽신거리면서 방송 좀 달라고 그러면서 걔가 컸겠니. 그런데 아무 컨텐츠도 없고 아무 뭐 내용도 없이 반짝 인기 얻었다고 해가지고 몇 달 기다리면은 그게 대권 후보 되는 게 아니야. 그 와중에 서로 그냥 막 누가 봐도 1등인 사람 계속 찔러대겠지. 그렇게 자기 자당의 자산들 찔러내가지고 1% 떨어뜨리고 2% 떨어지면은 그래서 만신창이 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싸우라고 할래? 아니, 야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야. 딴 거는 뭐 도의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이거 거야. 하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경선 연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 타당한 이유로 갖다 대는 건 좋겠어. 그러려니 해. 근데 최소한 이재명이랑 경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름도 못 부르면서 이재명 혹은 1등 주자가 양보를 해준다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던지면서 무슨 대통령을 해. 창피해서 그걸 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겠어? 차라리 정당한 근거를 내거나 뭔가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민들 보시기 편하게 그래도 저희가 칭찬받으면서 뭐 하려고 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데 그러네. 어쨌든 초반에 그 땅콩 우유를 먹었더니 이상하게 나는 알레르기 있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고 방송 시간 내내 저는 그런 게 힘들었어요. 없어. 나는 알레르기가 1시간 정도 되니까 가시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본인은 가셨다고 생각하죠? 아니 땅콩 우유 먹고 지금 대리 부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근데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패널도 공격하고 그냥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계속 공격하고 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댓글창은 댓글창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못 이기는 거야. 어떤 유튜버도 댓글창이 따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는 게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홍어 삼합에다가 그냥 땅콩 우유 한 잔 했잖아요. 이렇게 땅콩 우유. 좀 다르게 보면 삼합은요 정말 성질이 다른 거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네. 그 대선 후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큰 거는 대선 서민들 사는데 별로 걱정거리 아니다 신경 안 써 온갖 이유로 그런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판이 좀 커져야 돼요. 네. 누군 그래서 안 되고 하지 말고 누군 이 점이 좋으니까 또 누군 이게 좋으니까 점점 더 끌고 가서 판 좀 키우고 좀 살려봅시다. 예. 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어도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도 있어요. 송영길 대표도 이제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송영길 미워하고 다 민주당 못 이겨요. 내가 송영길을 엄청 디스를 했는데 할만해서 했겠지 뭐. 아니 근데 그걸 끝까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 대선에 있어서 수장이 됐는데 최근에 송영길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만 하면 시너지가 나겠냐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송영길을 심하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우리 지금에 와서 뭐 상기표 바꾸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근데 욕 많이 먹었네. 푸나님 말씀하셨던 짤을 잘라서 나한테 보내면서 넌 왜 그따위라고 앉았냐 이랬고 야 이게 결국은 각자 롤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젠 좀 다스려서 갈 때도 있고 근데 미운 애들 있어. 여기 보면 분명히 말을 정말 못되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좀 서로 좀 우리 편끼리는 좀 챙겨갑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자, 성소동수의 날 성동일 147회 방송을 마치면서